평생의 자랑이자 보물인 외동아들의 며느리는 제게 선물 같았지요. 매일 새벽 운동을 다니는 부지런한 며느리. 아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싸는 솜씨 좋은 며느리. 흠잡을 데 없는 살림을 해내는 딸 같은 며느리. 저는 우리 아들이 세상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느 날 낡은 구두를 고쳐 신었고 밤이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부신 얼굴 뒤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우리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뼈저리게 배운 이 교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 용기 있는 고백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살고 있는 67세 최경자입니다. 제게는 평생의 자랑이자 보물인 외동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유달리 속 썩인 일 없이 바르게 자라준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희 남은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소망이었지요. 아들이 처음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조심스레 상견례 날짜를 잡았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수건까지 챙겨 들었지요. 부디 우리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마음씨 고운 아이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가슴 가득했습니다. 약속 장소였던 한정식 집에 조명이 은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세상에 마치 환한 조명이 예비 며느리만 비추는 것처럼 그 아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자리 잡은 이목구비는 그림처럼 완벽했지요. 특히 깊은 쌍꺼풀 아래로 빛나던 커다란 눈망울은 제가 살면서 보았던 어떤 젊은이보다도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도 이런 복이 있을까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그 예쁜 얼굴만큼이나 예의도 발랐습니다.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고 야무지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어색할 틈 없이 분위기를 이끌었고 자기 아버지 쪽 반찬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쩜 저리 싹싹하고 야무질까. 제 아들이 대화 중에 잠시 머뭇거리기라도 하면 며느리가 눈웃음을 치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가와서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할게요. 시간이 흐르며 결혼식 준비가 본격화되자 며느리는 제게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시댁 어른도 꼭 함께 골라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 더 얻는 기분이었거든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갔을 때 며느리는 딱 하나의 브랜드, 딱 하나의 라인만 고집하며 다른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더군요. 제가 이것도 예쁘다고 하면 며느리는 어머님 저건 유행 지났어요. 예뻐 보이는 것과 고급스러운 건 달라요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급스러움에 대한 집착이 바로 며느리의 첫 번째 덫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땐 세상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장 완벽하고 값비싼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이었지요. 우리 아들의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흠잡을 데 없는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며느리의 요구에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지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옆에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경자야, 너 참 좋겠다. 저런 예쁜 며느리 얻어서. 복덩이다, 복덩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치, 우리 아들 복 받은 거지. 마음속으론 자랑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불러내서 같이 백화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늘 무채색 옷만 입고 다녔는데 며느리는 환한색 블라우스를 골라 제 등에 대어보며 말했지요. 어머님, 이 색이 훨씬 화사해 보여요. 저는 그 옷을 입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계모임에 나갔습니다. 계모임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 경자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훤하네. 며느리가 골라줬다고? 세상에, 너 참 복받았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점점 며느리는 제 삶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저와 함께 피부 관리도 받고 가끔은 저녁을 함께 차려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외동아들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옆에 든든한 진짜 딸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며느리의 예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끔찍이 아끼고 저를 제 엄마처럼 챙겨주는 이 예쁜 아이가 제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등불이 사실은 너무나 강렬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꽃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 후 제 삶은 그야말로 꽃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겉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홀딱 빼앗을 만큼 싹싹함까지 갖춘 아이였지요. 결혼 후에도 빛을 잃기는커녕 더욱더 빛나는 완벽함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바래왔던 며느리의 미덕인 성실함과 내조, 우리 며느리는 그 모든 기대를 넘어섰지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신혼집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여내고 반찬통에는 색색의 나물이 가지런히 담겼지요. 멸치볶음에 빨간 고추가 포인트로 올려져 있고 달걀지단은 얇게 부쳐 고운 색을 냈습니다. 아들 출근길에 손에 들려주는 도시락은 그야말로 작품이었어요. 밥 위에는 김가루로 하트를 그려 넣고 반찬은 색의 조화를 고려해 채웠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 SNS에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내심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은 참 복이 많다. 저런 아내가 어디 있나. 아들이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느꼈을 기쁨을 상상하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예쁘게 꾸민 도시락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며느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선물 같았으니까요. 며느리는 도시락 사진을 올린 뒤 틈만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좋아요가 몇 개 늘었는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하며 혼자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 모습이 처음엔 귀엽고 대견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SNS로 소통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아들의 고마운 눈빛보다도 팔로워들의 반응에 더 마음을 두는 듯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땐 요즘 젊은 애들은 저런 것에 재미를 느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너처럼 정성껏 내조하는 며느리는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오빠 건강은 제가 책임져야죠.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못 먹게 해요. 며느리는 그날의 도시락 사진을 SNS에 올렸고 사람들 역시 내조의 여왕이라며 열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뿐만 아니라 살림도 야무졌습니다. 신혼집에 들르면 작은 공간도 알뜰하게 꾸며놓았지요. 방 한쪽에는 하얀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창가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노란 프리지아, 때로는 하얀 백합이 향기를 풍겼습니다. 아늑한 향초 냄새가 집 안을 감싸고 있어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친정엄마 대하듯 챙겨주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강습이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고 카페에선 제 입맛에 맞는 메뉴를 먼저 고른 뒤 주문해주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카페라떼보다는 위에 크림이 덜 달아요. 드셔보세요. 그렇게 챙겨주는 마음에 저는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평생 딸이 없던 제게 진짜 딸 같은 아이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명절에도 며느리는 제 마음을 쏙 들게 했습니다. 아직 시집살이 초년생인데도 제 옆에 딱 붙어서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며 제 손길을 덜어주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투덜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흐뭇했지요. 우리 며느리는 달라.
어쩜 이렇게 싹싹할까? 저는 마냥 어깨가 으쓱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시누이가 제게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새언니, 며느리 참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완벽해 보여도 탈이 나는 법이죠. 적당해야 오래 갈 텐데. 그때 저는 그저 잘난 며느리를 향한 질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시누이의 걱정 어린 한마디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새벽마다 수영장을 다녀오고 주말에는 테니스를 치러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렸지요. 집에 돌아오면 피부팩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엔 또다시 맑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마저 대견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부지런하니 좋지. 돌이켜보면 며느리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운동 관리, 도시락, 청소, 집안일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제 아들을 집안에서 점점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운동이며 관리에 하루 대부분을 쏟아부었고 저녁이면 지쳐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지요. 제 아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내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도시락이 무엇을 위한 거였을지, 그 수많은 관리와 시술을 받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지는 그때의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함이라는 거대한 껍데기에 완전히 속아 있는 줄, 그 완벽한 포장지가 곧 터져서 그 안에 숨겨진 공허와 빚을 터뜨릴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낸 완벽한 환상은 너무나 눈부셔서 저는 그 주변의 어둠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한 첫 해, 저는 정말 축복 속에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의 균열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사소하고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신호였지요. 아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평소 옷차림에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한 정장과 잘 닦인 구두는 늘 챙겨 신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네 집 현관에서 우연히 아들의 구두를 보았습니다. 명품 구두는 아니었지만 늘 윤기가 돌던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구두 밑창이 닳고 닳아 얇아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밑창의 얇은 고무가 한쪽은 거의 떨어져 나가서 덧대어 수선한 흔적이 선명했지요. 아들이 구두를 수선해서 신는 모습이라니. 결혼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수선해서 신니? 그냥 하나 새로 사지.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아들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구두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이거 발에 익숙해서 그래요. 요즘 구두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깔끔을 중시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며느리네 집을 방문할 때마다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늘 알뜰하게 산다고 했지만 현관 구석에는 뜯지 않은 상자가 수북했어요. 상자의 겉면에는 죄다 제가 들어보지 못한 해외 명품 브랜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다 화장품 샘플이나 공동구매로 싸게 산 거예요라고 해맑게 설명했지만 상자 크기나 묵직한 무게는 도저히 작은 샘플 박스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는 거실 구석에서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색색의 고급 브랜드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금액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종이를 덮었지만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옆에 앉은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얘야, 괜찮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술 냄새와 함께 아들의 절망 같은 기운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겉모습은 더욱 화려해지는 동안 우리 집의 속살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쁜 도시락으로 가득했던 아들의 점심은 사실 빚으로 쌓아 올린 사치였던 것입니다.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려니 하며 걱정만 해줄 뿐
제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니 하고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돈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던 찰나 제게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손주가 태어난 것이었지요. 손주가 태어난 날 저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분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생명. 그 작은 몸뚱이의 분홍빛 살결, 움찔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었구나. 제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며느리는 지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고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야 우리 집안의 뿌리가 더 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가느다란 눈. 그 작은 눈을 보는 순간 마치 제 귀에 있던 모든 소리가 뚝 끊긴 듯 했습니다. 울음소리도 간호사의 발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불길한 정적만 제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또렷한 쌍꺼풀을 가졌는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간호사에게 혹시 아이 바뀐 거 아니냐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며느리에게 묻지도 못하고 그저 아이의 작은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뭐 세상에 꼭 닮을 필요 있나. 애들 크면 얼굴은 또 달라진다지 않나.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 보여주던 사진들, 유난히 고급스러운 화장품과 병원 시술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던 모습. 그리고 그때 신우가 했던 말, 너무 완벽해도 탈나는 법이다. 며느리가 퇴원한 뒤 산후조리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방 안엔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져 있었고 화병엔 장미가 꽂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피부팩을 얼굴에 붙이고 있었지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애 낳은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팩이야? 부지런하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관리 안 하면 금방 티 나잖아요. 저는 늘 완벽해야 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모습보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에 더 몰입한 며느리. 그 모습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부탁한 조리원 짐을 챙겨주려다 우연히 며느리의 서랍 속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영수증, 성형외과, 체형교정, 시술 내역이라는 글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종이를 넘길 수도 없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 또렷하고 깊은 쌍꺼풀, 그리고 아이의 작은 눈. 그 두 장면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들어오면서 저는 그제야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부신 외모가 타고난 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나 완벽했던 얼굴은 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심한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전신 성형을 했었다는 사실을 저는 태어난 손주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에 외모 고치는 게 죄는 아니지. 다들 조금씩은 손본다잖아.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며느리의 외모 집착은 점점 가속이 붙었습니다. 아이 낳고 살이 조금 붙자마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또다시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아들은 더 피곤해졌고 더 지쳐 보였습니다. 손주에게도 그 집착은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조차 며느리의 시선은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향했습니다. 손주에게 비싼 명품 브랜드의 옷만 골라 입히고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그 사진마다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진짜 영화 속 아기 같아요. 역시 미모는 대물림이네요. 그 댓글들에 며느리는 빠져들었습니다. 손주가 배고파 울부짖어도 며느리는 카메라 셔터음을 먼저 눌렀습니다. 몸매가 상한다며 모유 수유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카메라의 불빛이 아기의 눈을 스치자 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얘야, 젖병부터 물려야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앉아 있으면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휴대폰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같은 식탁 위에 세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방에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 식탁 위 그 침묵이 앞으로 우리 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요. 손주가 태어난 뒤로 제 마음속 불길함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함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거세게 우리 집안을 휘몰아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첫 손주 돌잔치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저는 그저 단출하고 따뜻하게 양가 어른들과 가까운 친척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리고 꽃 장식을 하고 전문 사진팀까지 불러야 한다고 했지요. 어머님, 이건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이에요. 손주의 첫 무대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잔치를 첫 무대라 부르는 며느리의 눈빛은 아이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집에서 하자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미 예약한 계약서를 내밀었지요. 계약서 맨 아래 찍힌 거액의 금액은 제 숨을 막아왔습니다. 잔칫날 손주는 화려한 비단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작은 관이 씌워졌고 발에는 반짝이는 신발이 신겨져 있었지요. 손주는 무겁고 불편했는지 연신 칭얼대며 울었지만 며느리는 손주의 울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카메라 빛이 터질 때마다 손주는 눈을 질끈 감았고 그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뒤늦게 술 기운이 오른 채 빈 연회장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이 덜덜 떨리더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힘들어.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하지 못한 아들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온 고백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만 확인하느라 아들의 떨리는 어깨는 보지 못했지요. 아들의 웃음은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저와 눈만 마주쳐도 시원하게 웃던 밝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퇴근 후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넥타이를 풀 기력조차 없는 듯 아들은 말없이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쌌다는 도시락 통이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아들은 그 도시락 통을 내려다보더니 텅 빈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외모에만 매달리며 남들 눈에만 신경 쓰며 정작 소중한 것은 버려두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무너져가는 제 아들을 보며 저는 결시했습니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집에서 손주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영수증 뭉치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종이마다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연체, 이자율 인상. 숫자들이 빼곡히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제 눈에는 돈이 아니라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서 종이를 놓쳤는데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아 순간 제 귀가 먹먹해지고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돈이 며느리의 그 완벽한 얼굴과 옷차림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저를 질식시켰지요. 제가 며느리의 웃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아들의 절망이 바로 이 종이 속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불길함이 현실이 되어 이미 폭풍은 우리 집안의 천장을 뜯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너무 예쁜 얼굴은 결국 가장 혹독한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라. 그 말은 제가 평생 아들에게 건넨 말 중 가장 아프고 가장 냉정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빚더미에 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이 모든 것을 멈추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완벽한 얼굴이라는 독에서 벗어나 우리 아들의 생명이라도 건져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오히려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비로소 죽음 같은 절망에서 벗어난 듯한 신락 같은 안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의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의 진짜 재정 상태를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그 서류 속 연체와 이자율 인상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성형 대출, 고가의 피부 관리 시술 할부금, 명품 소비를 위한 카드 돌려막기까지. 그 금액은 우리 아들이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재산 전체를 집어삼키고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일상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모두 거짓된 숫자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골라주었던 환한색의 블라우스, 완벽한 도시락, 비싼 명품 옷까지 그 모든 것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사실에 제 속은 분노 대신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에게 이혼을 통보하던 날,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사랑했던 것이 우리 아들이니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줄 너의 완벽한 이미지였니?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조차 붉어지지 않은 그 얼굴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긴 속눈썹을 한번 깜빡이더니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노력했어요. 완벽하게 관리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빠는 제 수준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삶의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완벽한 삶을 유지시켜줄 도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완벽한 무대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소품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과 완벽한 화장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매무새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 후의 삶을 위한 새로운 계획, 혹은 팔로워들에게 보낼 완벽한 싱글 라이프에 대한 연출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얼굴은 이제 제게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얼굴이 우리 집안을 밝히는 등불 같았지만 결국 그 불빛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 불길이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 제 아들도, 저도, 우리 집안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그 예쁜 얼굴은 이제 제게 기괴할 만큼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빛났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들의 손을 잡고 법원 문을 나섰던 날의 서늘한 공기는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화려한 껍데기를 벗지 않았지요. 그 예쁜 얼굴이 제게 남긴 것은 고액의 빚과 아들의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며느리는 늘 남의 눈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길을 나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아이를 안을 때조차 그녀의 시선은 제 아들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에만 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더 고치고, 더 꾸미고, 더 과하게 살았지요. 거울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한 번도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 집 며느리 참 곱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집 안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예쁜 얼굴 뒤에는 빚더미가 쌓여 있었고 제 아들의 웃음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배필로 예쁜 며느리를 얻은 것이 저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쁨은 저의 어리석은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결국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한 파국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후 SNS에 남겼던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제 다시 홀로 온전한 나를 찾아 떠납니다. 마치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잠시의 휴식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너무 예쁜 얼굴은 결국 제게 가장 혹독하고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평생을 함께하는데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느냐가 아니라 내 곁사람의 웃음이라는 걸, 내 아들이 그 웃음을 잃고 나서야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진첩 속 며느리는 여전히 눈부시게 예쁩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립니다. 그 얼굴은 제 아들의 청춘과 맞바꾼 얼굴이었으니까요. 외모는 금세 시들어 사라지고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켜야 할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행복입니다. 예쁜 도시락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디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빛 좋은 개살구를 경계하는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 구독으로 저와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